나의 평범한 일상은 한 통의 전화로 산산이 무너졌다. 여보세요? 박지연 씨 맞으시죠? 여기 중앙병원입니다. 따님이 사고를 당해서 응급실로 오셨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딸 유나. 늘 혼자서 강하게 자란 아이였다. 내가 가장 미안했던 아이.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유나는 무사했지만 그녀의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 지후. 그의 눈빛은 낯설고도 묘하게 익숙했다. 박지연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우린 어디서 만났죠? 기억 못하실 수도 있겠네요. 전 선생님의 제자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순간 내 머릿속이 멍해졌다. 20년 전 내가 교사로 일하던 시절. 잠시 스쳐갔던 그 아이. 늘 조용했고 날 유독 따르던 아이. 그가 지금 내 앞에 남자가 되어 서 있었다. 며칠 후 유나가 내게 말했다. 엄마 나 지후 오빠랑 결혼할 거야. 뭐라고?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유나는 지후와 가까워지고 있었고 그 사실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곧 지후는 이 집에 정식으로 인사를 왔다. 선생님 아니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그는 처음부터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는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그를 완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그날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가 왜 그 아이 앞에서 그렇게 갑자기 사라졌는지, 모든 것이 지금 되돌아오기 시작했다. 밤늦게 나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편지를 꺼냈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선생님 언젠가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땐 제가 모든 걸 되돌릴 겁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오래전 묻어둔 두려움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리고 몰랐다. 이 만남이 앞으로 나와 내 가족을 어디까지 끌고 갈지. 나는 민재에게 집에서 당분간 머무르라고 말하고 곧장 안방 화장대 서랍을 뒤졌다. 여전히 그 안엔 낡은 카메라 필름이 한 통, 오래된 수첩이 하나 있었다. 2003년 경주.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때 나는 43살이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의무도 더는 내겐 의미 없었다. 그렇게 허전한 하루를 때우던 어느 날 경주 출장에서 만난 그는 내 아들의 나이 또래였다. 남편과는 사실상 남남처럼 살고 있었고 지방 행정서기로 일하며 퇴근 후엔 늘 홀로 술을 마셨다. 이름은 지후. 당시 24살이었고 문화재청 파견 인턴으로 발굴 작업에 참여하고 있었다. 젊고 똑똑하고 무엇보다도 너무도 적극적이었다. 내게 선생님이라 부르며 건네던 그 말투엔 분명한 갈망이 배어 있었고 난 애써 모른 채 했지만 몸은 점점 그에게 끌려갔다. 어느 저녁 함께 저녁을 먹은 뒤 우리는 숙소로 돌아갔고 그날 밤 침대에서 그의 손이 내 허리를 감싸던 그 순간 나는 오래전 느꼈던 모든 감각이 다시 살아나는 걸 느꼈다. 그는 나를 조심스럽게 그러나 확실하게 유혹했고 나는 저항하지 않았다. 아니, 이미 내 안에서 오래된 갈망이 풀려버린 것이다. 며칠 동안 계속된 만남. 그와 나는 매일 밤을 같이 보냈고 매일 아침 죄책감과 환희 사이를 오갔다. 그는 내게 연애 감정을 고백했고 나도 한때 꿈꿨던 두 번째 인생을 진지하게 그려봤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20살 차이 자식이 둘. 그리고 공직자라는 사회적 위치. 나는 그에게 마지막 밤 사진 한 장을 찍어달라고 말했다. 필름 카메라였고 그가 나를 찍어줬다. 내 얼굴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사진엔 한 여자의 마지막 불꽃 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나는 다음 날 새벽 말도 없이 숙소를 떠났다. 그렇게 그의 연락도 받지 않았다. 무참히 외면한 것이다. 그 일은 10년 넘게 나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지금
민재와 함께 찍힌 사진 속 그 남자, 내 아들의 사위가 되었다는 그 남자 바로 지후였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 말투, 웃는 입꼬리, 모든 게 그대로였다. 다만 더 성숙하고 더 차가워졌을 뿐. 마치 그때의 모욕을 갚기 위해 일부러 나타난 것처럼. 나는 그날 밤 침대에 누운 채 숨이 막혔다. 지후가 내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걸까? 그는 민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날 다시 무너뜨리려는 것일까? 혼란에 빠진 나에게 다음 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지후가 홀로 나를 찾아온 것이다. 민재가 출근하고 집엔 나 혼자 남아있을 때였다. 그는 말없이 내게 커피를 한 잔 건넸다. 그리고 부엌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오랜만이네요. 선생님. 그 말 한마디에 난 커피 잔을 떨궜다.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당신 왜 우리 민재랑 결혼했어요? 내가 묻자 그는 아주 천천히 웃으며 말했다. 이게 운명이라면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 날 버렸던 사람이 이젠 나를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으니 나는 도저히 숨을 쉴 수 없었다. 지금 무슨 의도예요? 민재한테 복수하려고 이 결혼한 거예요? 그건 글쎄요.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이상일 수도 있겠네요. 그는 의도적으로 내게 접근한 게 분명했다. 그리고 지금 이 집안 어딘가엔 나의 치부, 그날 밤의 증거가 남아있다. 그 사진 한 장 그리고 지후가 남겼던 편지. 그 순간 집안에 또 다른 방문자 한 명이 찾아온다. 나와 남편 사이에 숨겨진 외동딸 유나. 사실 그녀는 지후의 대학 동기이자 첫사랑이었다. 문이 열리고 유나가 문턱을 넘는다. 그리고 말한다. 엄마, 나 민재랑 결혼한 그 남자 지후. 나 걔랑 10년 전까지 사귀었어. 근데 걔 나한테도 복수하겠다고 했어. 당신한테도 모이는 거 아냐?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 나의 선택이 만든 폭풍의 시작이었다. 나는 정신없이 흔들리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유나의 말을 곱씹었다. 엄마 지우가 나한테도 복수하겠다고 했어. 유나는 내 숨겨진 외동딸이었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지만 우리가 이혼하면서 어린 나이에 외국으로 보내졌고 10년 전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내게는 너무 낯선 존재였다. 그런 그녀가 지금 이 모든 사건의 또 다른 중심에 있었다니. 나는 머리를 감싸쥐고 앉았다. 지후, 민재, 유나. 이 세 사람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연결되어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유나야, 그게 무슨 말이니? 지후가 너랑도? 나 대학 다닐 때 같은 과였어. 처음엔 진짜 다정했고 그땐 사랑이라고 믿었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했어. 자꾸 당신 이야기를 꺼냈거든. 엄마가 누군지 뭐 하는지. 난 아무 생각 없이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땐 이미 시작된 거였던 것 같아. 뭐가? 지후의 복수. 그녀의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지후는 내 인생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철저하게 계획하고 접근했다. 유나와의 연애, 민재와의 결혼,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날 밤 나는 혼자 방 안에 앉아 오래된 수첩을 다시 꺼냈다. 거기엔 내가 지후와 함께했던 시절의 기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 중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다. 그는 내가 처음으로 여자로서 다시 숨 쉴 수 있게 해준 사람이다. 하지만 그만큼 무서운 사람이다. 너무 집요하고 너무 똑똑하다. 지후는 단순히 감정적으로 다가온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계산하고 있었다. 며칠 후 민재와 지우는 집으로 돌아왔다. 유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짐을 싸서 나가버렸고 나는 애써 평온한 얼굴로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지우는 내 방문을 두드렸다. 어머니, 오늘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고 지우는 익숙한 듯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어릴 적처럼 나를 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선생님, 그때 왜 도망쳤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었어. 그래서 날 버렸나요? 아니, 널 지키고 싶었어. 그는 쓰게 웃으며 말했다. 웃기네요. 결국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그것도 선생님의 아들의 남편이 되어서.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말하려 했다. 민재는 아무것도 몰라. 제발. 그 순간 지우는 의문의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내가 젊었을 때 호텔 침대에 앉아 있던 사진이었다. 그 속에 나는 웃고 있었고 지우는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이 사진 누군가에게 유출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는 숨이 턱 막혔다. 이걸 왜 갖고 있어? 그날 당신이 떠나기 전에 내게 줬죠. 당신이 떠난 뒤 난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다짐했어요. 언젠간 당신을 무릎 꿇게 만들겠다고. 그 순간 내 방문이 또 한 번 열렸다. 이번엔 민재였다. 그는 사진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다. 엄마, 이게 뭐야? 나는 무너졌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고 나의 과거는 더는 숨겨지지 않았다. 민재는 충격으로 뛰쳐나가 버렸고 지우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봤다. 이제 시작이에요, 선생님. 이제부터는 제가 주도하는 게임입니다. 민재는 밤새 돌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엔 답이 없었다. 나는 다급한 마음으로 집안을 헤매다시피 했다. 지우는 그런 내 모습을 비웃기라도 하듯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어머니는 모든 걸 잃었네요. 아들한테도 딸한테도 그리고 저한테도. 지후야, 제발 그만해. 이건 복수가 아니라 파괴야. 파괴? 그건 선생님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닌가요? 나를 버리고 진실을 숨기고 그러고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나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너무도 날카롭고 차가웠다. 그날 오후 민재가 돌아왔다. 얼굴은 초췌했고 술에 절어 있었다. 엄마, 사실대로 말해줘. 그 남자랑 무슨 사이였어? 나는 입술을 떨며 말했다. 너 태어나기 전이었어. 너희 아버지랑 헤어지기 직전 잠깐 흔들렸던 시기였고 난 감당이 안 돼서 도망쳤어. 그럼 그 사진, 그 방, 그 남자. 민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소리쳤다. 그 인간이랑 내가 결혼까지 했다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는 그걸 알면서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 그날 밤 민재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유나가 돌아왔다. 그녀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그녀의 손엔 병원 진단서가 들려 있었다. 엄마, 나 임신했어. 지후 아이야. 나는 정신이 멍해졌다. 유나는 나의 숨겨진 딸, 그리고 지우는 나의 과거, 이제 그 두 사람 사이에 아이까지 생긴 것이다. 유나야, 넌 그걸 알면서도. 알았어. 알면서도 선택했어. 엄마가 날 버린 그날부터 내 선택은 항상 나를 지키는 거였으니까. 나는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우한테는 말하지 마. 그 사람 아이를 무기로 더 이상 날 조종하게 두고 싶지 않아. 며칠 뒤 지우는 집안에 커다란 봉투 하나를 들고 나타났다. 이혼 서류예요. 민재 씨랑. 이미 사인받았고 어머니도 동의해 주셔야죠. 지후야, 제발. 민재는 아무것도 몰랐어. 너희 둘이 정말 사랑했잖아. 사랑? 그건 유나랑 했죠. 민재는 그저 복수의 퍼즐 중 하나였을 뿐이에요. 나는 서류를 바라보다가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이건 재산 분할? 너 민재가 물려받을 재산을 전부 가져가겠다고. 그래야 이 게임이 끝나죠. 그 순간 유나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만해, 지후. 지후는 고개를 돌려 유나를 바라봤다. 그러나 유나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지후야, 너는 내가 알던 그 남자가 아니야. 아니야. 난 늘 이런 놈이었어. 넌 그걸 몰랐던 거지. 그래서 이 아이도 내 복수의 도구로 쓸 거야? 유나는 조용히 배를 감싸쥐었다. 아이를 지우겠다는 말은 아니야. 하지만 넌 아빠가 될 자격 없어. 그 말에 지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유나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나는 그 앞을 막아서며 소리쳤다. 지후야, 지금이라도 멈춰. 다 무너질 거야. 내 안에도 우리 안에도 인간적인 무언가는 남아있어야 해. 지후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더니 서류를 찢어버리고 방을 나갔다. 며칠 후 나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경찰서였다. 박지후 씨가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음주 상태였고 생명엔 지장이 없지만 나는 망연자실했다. 그리고 병실로 달려갔다. 지후는 산소호흡기를 착용한 채 누워 있었고 그 곁엔 민재가 앉아 있었다. 민재는 나를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엄마, 이 사람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어. 나는 민재의 손을 꼭 잡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많은 걸 감추고 살았어. 그 순간 지후가 눈을 떴다. 그리고 미약하게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게 끝인가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는 진짜 시작. 비 오는 저녁, 집안은 적막했고 나는 주방 싱크대에 남겨진 커피잔을 닦고 있었다. 민재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우는 여전히 그 뻔뻔한 얼굴로 내 집에서 거닐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지후와의 과거가 젊은 시절의 내가 얇은 이불 속에서 숨막히게 떠올랐다. 그는 언제나 내 약점을 꿰뚫고 있었고 나는 그 집요한 눈빛을 피할 수 없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새벽 3시. 잠옷 차림 그대로 거실로 나왔는데 소파에 누운 지우가 나를 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빛은 기이하게 빛났다. 요즘 잠이 안 오시나 봐요? 나는 그를 무시하고 돌아서려 했지만 그가 낮게 속삭였다. 예전엔 선생님이 새벽에 저를 먼저 불렀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후야, 이제 그만해. 우리 이미 너무 멀리 왔어. 하지만 그는 천천히 일어나 내 앞에 섰고 속삭이듯 말했다. 전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해요. 선생님이 날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나를 남자로 보게 만든 것도 이 집으로 들어오게 만든 것도. 그의 손끝이 내 뺨을 스쳤다. 나는 강하게 뿌리쳤지만 몸은 이미 예전의 기억으로 휘청였다. 그날 밤 금기였던 우리의 관계가 다시 떠오르려는 찰나. 지후야, 뭐 하는 거야? 현관에서 민재가 들어선 것이다. 순간의 정적. 지후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말했다. 형, 오랜만이네. 집에 좀 자주 들어와. 민재는 내 옷차림과 지후의 거리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물었다. 엄마, 방금 이게 뭐야? 무슨 상황이냐고. 나는 침묵했고 지후가 먼저 웃으며 대답했다. 형, 당신이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어쩌면 이 집에서 가장 모르는 사람은 당신일 수도 있어. 그의 말에 민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날 밤 민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을 나갔다. 지후는 나를 향해 비릿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예요. 선생님이 저한테 무릎 꿇는 것. 당신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진실을 전부 까발릴까요? 유나한테도요? 그 말에 나는 소름이 돋았다. 지후는 유나와도 관계를 맺었고 이제 그녀를 협박 도구로 쓰려 하고 있었다. 그의 복수는 단순한 안갚음이 아니었다. 그는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것이다. 민재가 집을 나간 지 3일째. 전화도 메시지도 닿지 않았다.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그의 행방을 찾아 헤맸고
지후는 그 틈을 타 점점 더 깊이 내 삶을 침투해왔다. 그날 저녁 지후는 유나를 집으로 불렀다. 그가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유나의 표정은 초조함과 분노, 혼란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엄마 지후가 나 임신했대.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나도 처음엔 몰랐어. 생리가 늦어지길래 병원에 갔더니. 근데 지우는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했어. 나는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내 딸이었다. 그리고 지우는 그녀와 관계를 맺었고 아이까지. 유나야, 너 정말? 엄마, 나 낙태할 수 없어. 지우는 아이를 갖고 싶다고 했어.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그 말 믿었니?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지우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축하해 주세요. 선생님. 이 아이는 저와 선생님의 유전자가 모두 섞인 아이입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는 웃으며 내 손에 사진 한 장을 쥐어주었다. 유나가 병원 진료실에 앉아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다. 내 복수는 이 아이로 완성됩니다. 당신이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 그 어두운 진실 위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나는 무너졌다. 지후는 나를 철저히 이용했고 내 딸마저 그의 소나기에 들어가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집 앞에서 낯선 그림자가 보였다. 쾅쾅쾅.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들려온 목소리. 연희 씨, 열어. 나야 진호야. 진호. 그 이름은 내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20년 전 그는 불법 투자 사기로 구속된 뒤 교도소에서 자살했다는 남자. 내 첫사랑이자 지후의 진짜 아버지였다. 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문을 열었고 그가 피투성이 얼굴로 서 있었다. 지후 그놈 내 아들 아니야. 그놈은 날 배신하고 날 밀어넣었어. 무슨 소리야? 너 죽은 거 아니었어? 죽은 척했지. 살아서 돌아오기 위해. 내 곁에 가기 위해. 하지만 지후는 이미 괴물이 되어 있었어. 그의 말은 혼란을 더했다. 지후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진호가 과거에 버렸던 또 다른 여인의 아들이라는 것. 진호는 쓰러지듯 내게 안겼다. 지후가 유나도 위험하게 만들 거야. 그 아이 절대 세상에 나오면 안 돼. 그건 지옥의 씨앗이야. 그 순간 현관 너머에서 지우가 박수치며 등장했다. 와, 대단한 쇼네요. 죽은 아버지를 이렇게 복귀시키다니. 하지만 늦었어요. 이 집의 주인은 이제 저예요. 그는 손에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다. 선생님, 이번엔 누가 죽어야 끝날까요? 당신인가요? 유나인가요? 아니면 저 아이인가요?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그날 밤 나는 거실 한복판에서 지후와 진호 사이에 끼어 서 있었다. 지후는 피 묻은 칼을 들고 있었고 진호는 숨이 거칠게 트이며 말했다. 지후 너 정말 내 아들 아니야. 넌 최 사장의 아들이지. 내 엄마가 날 속였어. 넌 날 피로 묶은 적도 없어. 지후의 눈이 붉게 물들었다. 그리고 그가 웃었다. 아버지라는 사람들 정말 우습죠. 당신도 날 버렸고 그 최 사장이란 인간도 날 인정 안 했어요. 그는 칼을 바닥에 내던졌다. 그 순간 유나가 방에서 뛰쳐나왔다. 지후, 그만해. 우리 아기 당신 아이라며. 왜 이러는 거야? 지후는 유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아이 갖자고 한 거 진심이었어. 하지만 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도구였지. 유나는 참지 못하고 지후의 뺨을 후려쳤다. 당신 짐승이야. 아니, 인간도 아니야. 그 순간 집안에 CCTV 알림음이 울렸다. 삐빅. 외부 침입 감지. 모두의 시선이 모인 현관 앞. 그곳엔 믿을 수 없는 인물이 서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전 지후의 친모 박경희입니다. 모두가 얼어붙었다.
그녀는 30년 전 아이를 잃고 정신병원에 입원한 후 행방불명이 되었던 여자였다. 지후의 실제 어머니라 불리는 그 존재는 지금 여기 있었다. 이 집 내가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후가 이 지경이 되기까지 당신들 아무도 막지 않았죠. 지후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그만하라고 했잖아. 왜 돌아왔어? 왜 날 다시 버리려고 해? 경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버린 게 아니야. 지후야, 난 널 지키려 했어. 그날 내가 본 그 남자. 그 사람이 너한테 손댔을 때 모두가 숨을 멈췄다. 경희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팔을 걷어 올렸다. 거기엔 오래된 상처와 화상 자국이 있었다. 그자가 널 욕보이려다. 내가 대신 당했어. 그리고 정신이 나갔지. 넌 기억 못하겠지만 넌 울면서 나한테 말했어. 엄마, 내가 죽일게. 그날 이후 넌 바뀌었어. 지후는 천천히 주저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 나 그날 그 남자를 죽였어. 그리고 감정이 사라졌지. 사랑도 분노도 연민도. 오직 하나. 복수만 남았어. 유나는 뒷걸음질을 치며 울먹였다. 그럼 지금까지 한 짓들 전부 내 상처 때문이야? 지후는 유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아니, 지금은 그냥 재미로 하는 거야. 그 순간 창문 밖에서 검은 SUV 차량들이 집을 둘러쌌고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지후 씨, 당신을 살인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합니다. 지후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다. 끝나는 줄 알았죠? 이건 시작이에요. 내가 심은 씨앗들 곧 싹을 틔울 거예요. 그가 끌려나가며 남긴 마지막 말은 모두를 공포에 떨게 했다. 지후가 체포된 지 일주일. 유나는 침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점점 불러오는 배를 매만지고 있었다. 의사에게선 예상치 못한 말을 들었다. 쌍둥이입니다. 태아 중 한 아이는 심박수에 이상이 있어 긴급 수술을 권합니다. 유나는 당황했지만 무의식적으로 뱃속 아기들에게 말을 걸었다. 지후, 당신 닮지 않았기를 바라. 그러나 그 순간 배 안에서 느껴지는 강한 움직임. 마치 누군가 발버둥 치는 듯한 이질감. 뭐야, 너 왜 이래? 의사도 고개를 갸웃했다. 심박수 이상하군요. 마치 공포영화처럼 불규칙하게. 이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유나는 악몽에 시달렸다. 꿈속에서 지후가 나타나 말했다. 우리 아들, 내가 직접 키우진 못하지만 내 복수를 이어받게 할 거야. 유전자엔 기억이 남아있거든. 특히 엄마를 증오하는 기억. 깨어났을 땐 온몸이 식은땀이 젖어 있었다. 며칠 후 지후는 구치소에서 심리 불안정 진단을 받았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과 발언을 반복합니다. 가끔은 여자 목소리를 흉내내며 엄마가 죽으라고 했어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는 조사실에서 형사에게 불쑥 질문했다. 형사님, 쌍둥이 태어나면 두 아이가 다 살아남을까요? 형사는 당황했다. 그걸 어떻게 해? 한 명은 세상을 볼 자격이 없고 한 명은 내가 남긴 마지막 선물이에요. 그는 시익 웃으며 말을 덧붙였다. 유나에겐 축복이에요. 아니, 저주려나? 유나는 출산을 결정했다. 제왕절개 수술실, 두 생명이 동시에 세상에 나왔다. 하지만 의사는 이상한 말을 남겼다. 두 아이가 눈빛이 너무 다릅니다. 한 아이는 평온하고 조용했다. 다른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소리를 질렀다. 그리고 간호사를 깨물었다.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유나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느꼈다. 이 아이 지후야. 며칠 후 출산 소식을 들은 지후의 친모 박경희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유나에게 말했다.
한 아이는 살려야 해요. 그리고 한 아이는 지금 당장 없애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지우가 가진 병, 유전됩니다. 단순한 정신질환이 아니에요. 악의 기억이 그대로 이어져요. 그건 우리 집안의 저주예요. 유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설마 지우가 어릴 때 무슨 일이? 경희는 말없이 USB 하나를 내밀었다. 여기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 있어요. 하지만 그걸 본 후엔 당신도 두 아이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될 거예요. 그날 밤, 유나는 영상 속에서 지후의 유년 시절을 목격했다. 기억 속 지후는 고양이를 목 졸라 죽이며 웃고 있었고 그 곁엔 남자가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잘했어, 아들. 이젠 새도 한번 죽여볼까? 그것은 지후의 아버지이자 박경희의 전 남편. 그리고 이 모든 광기의 시작점이었다. USB를 본 그날 밤 유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지후의 어린 시절. 그는 학대받은 피해자이자 악마가 되어버린 가해자였다. 그 모든 씨앗을 뿌린 이는 다름 아닌 그의 아버지 그리고 방관자였던 어머니 박경희. 이 아이는 살릴 수 있을까? 유나는 품에 안은 두 아기를 번갈아 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하나는 유난히 조용하고 눈망울이 맑았다. 하지만 다른 하나는 눈을 마주치기만 해도 알 수 없는 소름이 끼쳤다. 마치 안에 누군가 다른 존재가 숨어 있는 듯한 느낌. 엄마. 태어난 지 채 몇 주 되지도 않은 아기가 입을 벌려 소리를 냈다. 응? 죽이고 싶어. 유나는 손에서 아이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말은 목소리가 아니었다. 마음속으로 들려온 환청. 그러나 너무나도 선명하게. 며칠 뒤 유나는 비밀리에 정신과를 찾아갔다. 출산 후 환청을 듣는다거나 아이에게 공포심을 느끼는 건 산후 우울증의 증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단호히 말했다. 아니요. 이건 제 정신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에게 뭔가 있어요. 정말로 지후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은 너무 맑았고 진심으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의 그것이었다. 같은 시각 지후는 구치소에서 종교 상담을 받고 있었다. 목사는 말했다. 아들들에겐 죄가 없습니다. 악은 유전되지 않아요. 지후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목사님, 사탄도 유전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나보다 더 똑똑할 거예요. 지후는 벽을 바라보며 웃었다. 그리고 자신의 팔에 문신처럼 새겨진 알파벳을 꺼내 보였다. LUX. 빛은 항상 어둠 뒤에 있죠. 하지만 어둠은 늘 더 먼저 도착하거든요. 며칠 후 유나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민재였다. 유나야. 나 이 아이들 봤어. 무섭다. 근데 그보다 무서운 건 내가 이 아이들에게 쏟는 감정이야. 너는 이미 둘 중 하나를 죽이려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아이들 데리고 떠났어. 유나는 경악하며 병실을 뛰쳐나갔다. 병원 기록은 이미 삭제돼 있었다. 두 아이 모두 사라졌다. 1년 후, 한적한 시골 마을. 하얀 펜션 안에서 두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민재는 하나의 아이만 데리고 있었다. 눈빛이 맑은 아이. 이름은 하람이라 지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이미 또 다른 아이는 누군가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다는 것. 서울의 어두운 골목. 한 여성 사업가가 아이를 안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조현미. 그녀는 지우의 친누나이자 수십억대 부동산을 소유한 정계와 재계의 뿌리 깊은 인물이었다. 우리 아가, 너는 세상에 복수하러 태어난 거야. 너의 아빠 지우처럼 세상을 꿰뚫는 눈을 가져야 해. 그녀는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며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에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 씨 산후 우울증으로 병원에 재입원. 아이 행방은 불분명. 조현미는 미소 지었다. 자, 이제부터 이 아이들이 이 세계를 어떻게 찢어놓는지 보여줄 시간이야. 맑고 푸른 하늘 아래 작은 시골 마을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하람이 친구들과 뛰어놀고 있었다. 그 아이는 어린 나이에도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를 품고 있었다. 친구가 물었다. 하람아, 너희 아빠는 뭐해? 하람은 미소를 지었지만 대답은 짧았다. 아빠는 도시에서 일해. 그런 하람에게도 세상은 쉽게 다가오지 않았다. 어느 날 선생님에게 불려나간 하람의 책가방 속에서 쪽지 한 장이 떨어졌다. 엄마가 위험해졌어. 바로 와야 해. 초조함에 휩싸여 달려간 집은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다. 부서진 문, 텅 빈 공간. 엄마. 하람의 외침이 메아리 쳤다. 그때 낯익은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하람이 엄마를 돌려주지 않으면 내가 다음이다. 듣기만 해도 소름 끼치는 목소리는 지우였다. 한편 화려한 빌딩 숲속 조현미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어린 시은을 꼭 끌어안았다. 시은아, 오늘도 내 눈빛은 완벽해. 우리는 복수를 위해 태어났단다. 그녀의 목소리엔 냉기가 서렸다. 그 순간 집안에 걸린 액자가 떨어졌다. 조현미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하람은 불안한 마음을 품고 잠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어린 지우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모습이었다. 내 복수는 끝나지 않았어. 내 피가 흐르는 아이들이 세상을 뒤흔들 거야. 그리고 하람 자신과 시은이 마주하는 장면. 우리는 운명이다. 차갑고 묘한 그 운명 앞에서 하람은 혼란스러웠다. 시은은 조현미의 명령에 따라 학교에서 하람을 찾아 나섰다. 넌 나와 달라. 나는 복수를 위해 태어났어. 차가운 눈빛을 던지는 시은과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 라고 답하는 하람. 서로 엇갈리는 마음은 오히려 점점 더 깊은 연결고리가 되어갔다. 그 사이 어른들의 세계에서는 민재와 조현미가 은밀히 만났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찾으면 안 돼. 그래야 내 복수가 완성될 테니까. 냉철하고도 위협적인 이 말 속에 더 깊은 계략이 숨겨져 있었다. 이제부터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그들의 숨겨진 욕망과 음모가 점점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감옥에 갇혀있던 지우는 탈옥을 준비하며 외부와 비밀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녀들의 계획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내 아이들이 세상을 다시 쓰게 하겠다. 그의 눈빛은 광기와 집념으로 빛났다. 서로 다른 운명의 두 아이 하람과 시은. 갈등과 혼란 속에서도 하람은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시은을 걱정하고 있었다. 너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 시은은 냉정하게 답했다. 복수만이 내 길이다. 그들의 엇갈린 운명은 더 꼬이고 또 꼬여 앞으로 다가올 비극과 반전을 예고하고 있었다. 지후가 감옥을 탈옥한 그날 밤 도시 전체가 숨죽이고 있었다. 경찰들의 수색은 헛수고에 그쳤고 지후는 어둠 속에서 자신만의 복수를 완성할 또 다른 퍼즐을 맞추고 있었다. 그가 찾던 사람은 바로 유나였다. 유나의 존재는 그가 계획한 복수의 핵심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복수심에 눈멀어 진실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한편 유나는 민재와의 사이에서 점점 깊어지는 갈등에 지쳐가고 있었다. 민재, 당신은 내가 누군지 몰라. 나도 그저 희생양일 뿐이야. 유나의 눈물 섞인 고백은 민재를 혼란스럽게 했다. 그는 자신이 믿었던 아내가 숨겨온 비밀을 깨닫게 되었고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조현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소나기에 쥔 시은을 바라보았다. 시은아,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단 하나야. 하람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해. 시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없이 엄마의 뜻을 따랐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한켠에는 알 수 없는 두려움과 혼란이 서려 있었다.
하람은 학교에서 점점 위축되어 갔다. 친구들은 그를 피했고 시은과의 관계도 점점 복잡해졌다. 나는 왜 이렇게 될까? 왜 내 가족은 이렇게 엉망이 된 걸까? 그는 점점 자신을 잃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하람은 오래된 할머니에게서 뜻밖의 말을 듣는다. 너희 집안에는 피보다 진한 비밀이 숨겨져 있단다. 그 말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불꽃을 지폈다. 그날 밤 민재는 유나의 휴대폰에서 뜻밖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지후가 나를 이용하려 해. 우리 모두 위험해. 그 메시지는 민재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누구를 믿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때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에 그는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지후가 서 있었다. 민재야, 이제 선택할 시간이야. 너는 나와 함께 할 거냐 아니면. 유나와 민재, 지후 사이의 감도는 긴장감은 극에 달했다. 서로가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는 상황 속에서 진실은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숨어갔다. 그 와중에 조현민은 자신의 과거를 들춰내려는 기자와 마주한다. 당신의 비밀, 진실을 밝히겠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 누구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하지만 그녀 역시 무너질 수 있는 인간임을 아무도 몰랐다. 하람과 시은, 유나와 민재, 그리고 지후와 조현미. 이들 모두가 얽히고 설킨 거미줄 속에서 새로운 배신과 충격적인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른들의 욕망과 아이들의 미래가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극적으로 부딪힌다. 밤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었다. 바람이 불어 창문을 두드리자 마치 운명의 경고처럼 느껴졌다. 민재는 손에 쥔 휴대폰 화면을 몇 번이나 지웠다 켰다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유나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는 그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지후가 우리를 농락하고 있어. 당신만 믿을게. 믿음과 배신 사이에서 그는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민재는 스스로 다짐하며 어두운 골목길로 향했다. 그곳엔 뜻밖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오랜 친구이자 늘 조용했던 김 형사였다. 민재 씨, 이번 사건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뭔가 큰 그림이 숨어 있습니다. 김 형사의 눈빛은 진지했다. 한편 지후는 어둠 속에서 미소를 지었다. 모두가 내 손바닥 위에 있지. 그는 시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늘 밤 하람에게 마지막 경고를 줄 시간이야. 시은은 살짝 웃으며 답했다. 걱정 마세요, 오빠. 하람은 이제 끝났어요. 하람은 방 안에서 거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다. 내가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그때 문이 열리고 뜻밖에도 유나가 들어섰다. 하람아, 이제 우리 같이 싸우자. 내가 혼자가 아니야. 순간 하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고마워, 유나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두 사람의 어색한 포옹 속에서 작은 희망이 피어났다. 조현미는 집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했다. 무심코 남편의 서랍을 열었다가 발견한 충격적인 편지 한 통. 내가 다 계획했다. 너도 곧 알게 될 거야.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제 모든 게 드러나겠군. 내면의 악마가 깨어났다. 다음 날 민재와 김 형사는 뜻밖의 증거를 손에 넣었다. 바로 지후가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비밀 계좌와 문서들. 그 안에는 가족의 몰락을 초래할 결정적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이걸 공개하면? 민재가 머뭇거리자 김 형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세상이 진실을 알아야 해요.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겁니다. 그러나 지후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그는 민재의 집 앞에서 기다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민재야, 내가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모든 건 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나타난 하람과 유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지후, 이젠 끝내야 해. 유나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다. 가족의 비밀과 욕망이 뒤엉킨 이 판은 누가 웃고 누가 울지 모르는 무대였다. 때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무너뜨리고 때론 사랑이 배신을 넘어서는 법을 보여줬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그 모든 혼란 속에서 민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결심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시은의 눈빛에는 어딘가 모를 흔들림이 생겨났다. 그녀의 진짜 마음은 과연 무엇일까? 조현미의 다음 행보는 숨겨진 진실들이 천천히 하지만 강렬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은 유난히 햇볕이 따가웠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 모든 비밀이 다시 떠오르려는 듯한 날이었다. 나는 병원 옥상에 서 있었다. 바람은 거세게 불었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 순간 내 눈앞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지후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피범벅이 된 채. 지후야. 나는 소리를 질렀다. 다리가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민재가 뒤늦게 도착했고 지우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왜 또 이런 일이? 그때 유나가 나타났다.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이건 경고야. 모두가 유나를 바라봤다. 언제나 밝고 순한 줄만 알았던 유나, 그 눈빛은 더 이상 우리가 알던 그녀가 아니었다. 지우는 내 사람이었어. 엄마, 당신이 뺏은 거야. 그녀는 날카로운 말투로 내게 말했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지후와 유나 그 둘은 단순한 연인도 원수도 아니었다. 어쩌면 공모자였던 걸까. 그날 이후 지후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병원은 언론을 막느라 분주했고 민재는 다시는 엄마와 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조현미 씨 유산 문제로 연락드렸습니다. 지후 씨 명의의 유산 일부가 조 씨 앞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왜 지후가 내게 유산을 남긴 것인가? 그건 복수였을까 아니면 마지막 선물? 그 편지와 함께 남겨진 한 장의 종이. 당신 덕분에 나는 인간이 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괴물이 되기도 했죠. 이제야 자유로워집니다. 나는 그 종이를 꼭 쥐고 눈을 감았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누군가 지후의 병실에 침입했다는 것. 누군가 그를 끝내려 한 것이다. 그 순간 머릿속을 스치는 단 한 사람. 유나, 넌 도대체 어디까지 갈 셈이니? 나는 다시 일어섰다. 이제는 도망치지 않겠다. 딸이든 원수든 이 모든 혼란의 끝을 내가 마주해야 했다.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혔다. 나는 여전히 멍한 눈으로 유언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김 회장의 손글씨로 또렷이 적혀 있었다. 본 유언에 따라 본인의 사망 시 전 재산 78억 원은 생전에 가장 큰 배신과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나의 진심을 이해해준 단 한 사람 정미정에게 상속한다. 내 이름이었다. 그 이름 석자를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나를 노려보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민재는 혼란스러움 속에서 고개를 숙였다. 지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손에 든 서류를 떨궜다. 그동안 그토록 욕망을 품고 흔들었던 모든 이들이 그 단 한 줄에 의해 무너져 내렸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럴 리가 없어. 김 회장이 죽기 전에 분명히 말했어. 모든 재산은 우리 민재한테 돌아간다고. 그녀는 나를 향해 달려들듯 외쳤다. 당신이 회장 죽이기라도 했어? 대체 뭘 어떻게 한 거야, 이 마귀 같은 여자야. 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나조차도 이 모든 일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김 회장의 유산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직 내 인생을 지켜내고 싶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폭탄처럼 터질 줄은 나도 몰랐다. 그때였다. 문이 열리고 생각지도 못한 얼굴이 나타났다. 어머니, 유나였다. 내가 숨겨 키웠고 세상의 존재조차 드러내지 않았던 딸. 그리고 지우의 첫사랑. 모든 이들의 복수심과 집착, 갈망이 한순간에 교차되는 인물. 저 이 유언장 사실 제가 회장님과 함께 만들었어요. 순간 모두가 얼어붙었다. 유나는 조용히 회장의 마지막 병실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할아버지 아니, 김 회장은 마지막 순간에 진심을 말했어요. 엄마가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외롭던 그때 곁에 있어줬고 단 한 번도 조건 없이 곁에 있어준 사람이었다고요. 그녀는 편지 하나를 꺼냈다. 봉투엔 분명히 적혀 있었다. 정미정에게 나의 마지막 고백.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거기엔 김 회장의 붓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미정아, 너와 나의 인연은 실수에서 시작됐지만 진심으로 남았단다. 너는 단 한 번도 나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단 한 번도 내 이름을 욕심내지 않았지. 내 곁에서 침묵으로 견딘 너를 위해 마지막 용기를 냈단다. 이 재산이 너에게 짐이 되지 않기를 바라며 너의 삶을 이제 지켜주길 바란다. 부디 너는 너 자신으로 살 거라. 나는 울고 있었다. 소리내 울 수도 없었다. 모든 게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다. 그 순간 지우가 일어났다. 그래도 난 못 받아들여. 이건 불공평해. 그의 눈엔 분노와 눈물이 동시에 어려 있었다. 그는 나를 향해 다가왔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처럼 복수의 불길이 아니라 어딘가 안쓰러움과 후회가 섞인 표정이었다. 선생님, 내가 틀렸나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지후야. 내가 나를 증오할수록 나도 나 자신을 미워했단다.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흑백이 아니야. 지후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마치 모든 게임에서 진 사람처럼 무거웠다. 며칠 후,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모든 유산을 법적으로 정리했지만 나는 그 재산 대부분을 자선단체와 유나의 이름으로 기부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도 욕망도 질투도 필요 없었다. 그저 평범한 나로 살고 싶었다. 그날 밤 작은 식탁 앞에서 유나와 단둘이 앉아 된장찌개를 끓이며 그녀가 말했다. 엄마, 이제 진짜로 우리 웃고 살자. 나는 웃었다. 아무 조건 없이 처음으로. 나는 그날 밤 김 회장의 방에서 꺼낸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다. 그 속엔 빛바랜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민수. 봉투 앞면에는 내가 청춘 시절 단 한 번 사랑했던 그 남자 민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 속엔 믿을 수 없는 진실이 담겨 있었다. 지영아,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나는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겠지. 나는 너와의 딸 유나를 지키기 위해 김성철에게 모든 걸 넘겼다. 김성철은 내 회사를 삼키는 대가로 너와 유나를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 하지만 난 그를 믿지 못했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편지를 남긴다. 혹시라도 김성철이 너에게 접근한다면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다. 그는 결국 너를 무너뜨릴 것이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쥐고 쓰러질 듯한 심정으로 주저앉았다. 민수, 너는 죽은 게 아니었구나. 아니, 죽인 거야, 김성철 내가. 그 순간 밖에서 들려온 발소리. 유나가 서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내 손에서 편지를 받아들었다. 엄마, 이 글씨 나도 본 적 있어. 뭐라고? 어릴 때 외삼촌 댁에서. 이 편지를 아빠가 쓰는 걸 본 적 있어. 난 그게 유언장인 줄 알았어. 하지만 그땐 너무 어려서. 나는 머리가 찢어질 듯 아팠다.
김성철 그는 내 남편이자 유나의 새아버지. 그리고 민수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다. 그날 밤 유나는 내게 털어놓았다. 사실 회장님 서재에 CCTV가 있어요. 민수 아빠가 마지막으로 그 집에 들어갔던 영상이 어딘가에 저장돼 있을 거예요. 나는 즉시 유나와 함께 김 회장의 본가로 향했다. 그곳에서 우리는 25년 전의 녹화 테이프를 발견했다. 화면 속엔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민수가 김 회장 앞에 무릎 꿇고 빌고 있었다. 유나와 지영이만은 건드리지 말아줘. 회사든 뭐든 다 줄게. 그리고 그 직후 화면이 끊겼다. 하지만 정황은 명백했다. 김 회장은 민수를 죽였고 모든 걸 은폐했다. 그 순간 유나가 다급히 소리쳤다. 엄마, 여기 또 있어. 이건 최근 날짜야. 새로 녹화된 영상 속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또 하나 있었다. 지후가 김 회장에게 무엇인가를 건네며 말했다. 약속하셨죠. 유나 어머니를 나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그 유언장을 없앤다고. 뭐라고? 나는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동안 나를 괴롭혔던 지우의 접근은 단순한 복수도 집착도 아니었다. 그는 김 회장과 한통속이었다. 그 순간 현관문이 벌컥 열렸다. 김 회장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의 뒤에는 휠체어에 탄 한 여자가 있었다. 누구지?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인사하지. 내 시어머니 민재의 친어머니이자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여자야. 그녀는 나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지영 씨 아직도 김성철을 믿고 있었나요? 민수를 죽이라고 지시한 건 사실 나였어요. 순간 세상이 무너졌다. 이 모든 건 단순한 사랑과 배신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권력과 돈, 혈연과 거짓, 그리고 그 모든 걸 덮기 위한 계획된 살인이었다.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으로 외쳤다. 당신들 사람도 아니야. 그러나 김 회장은 담담히 말했다. 그럼 이제 내 차례야. 숨길 게 있다면 지금 말해. 나는 그제서야 결심했다. 더 이상 이 거대한 악의 연극에 조연으로 서 있지 않겠다고. 나는 참았다. 참아야 했다. 그래야 끝을 볼 수 있었다. 김 회장과 그의 옛 연인 민재의 생모. 그들이 나를 조롱하듯 쳐다보는 그 순간에도 나는 속으로 되뇌었다. 지금 분노하면 끝이다. 내가 이기려면 침착해야 한다. 그러나 심장이 말보다 빨랐다. 민수의 죽음, 지후의 배신, 그리고 이 모든 악연을 부추긴 여자의 얼굴을 보며 나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왜 민수를 죽이라고 했죠?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어요. 오직 저와 유나만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그녀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지영 씨, 당신은 몰랐겠지만 민수는 내 약혼자였어요. 그런 그가 내 곁을 떠나 당신과 아이까지 만들었을 때 난 인간을 그만두었죠. 나는 숨이 턱 막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김성철은 날 사랑했지만 나는 민수만 바라봤어요. 하지만 민수는 당신을 택했죠. 그래서 김 회장과 손을 잡았어요. 민수를 없애는 대신 난 김 회장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당신을 이용해서 내 과거를 덮었죠. 나는 몸을 떨었다. 그 모든 사랑이 그토록 더럽고 잔인한 거래였단 말인가. 그 순간 방 안에 또 한 명의 인물이 들어왔다. 지후였다. 나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이제 내 차례야. 너는 왜 민재와 결혼한 거지? 왜 유나에게 접근했고 왜 나를 무너뜨리려 한 거야? 지후는 웃지도 울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했다. 사랑했어요, 선생님. 처음엔 당신을. 그 다음엔 복수심에 미쳐 유나를. 그리고 마지막엔 민재를 이용했죠. 그게 제 인생이니까요.
그 말은 복수의 화살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었음을 의미했다. 유나는 그의 앞에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지후, 넌 처음부터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도 피해자야. 김 회장이 만든 거짓된 세계의 희생자. 그 순간 김 회장이 발끈하며 소리쳤다. 피해자? 하! 이 자리에 피해자가 어디 있나? 모두가 가해자고 모두가 욕망에 찌든 인간일 뿐이야. 나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다. 그 순간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유나가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엄마, 당신이 신고했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 지옥 같은 연극은 이제 끝내야 하니까. 경찰이 들이닥쳤고 김 회장은 실랑이 끝에 체포됐다. 그리고 그 여자 민재의 생모는 끝까지 고개를 들고 말했다. 지영 씨, 당신은 이겼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민재가 진실을 알게 되면 그 아이가 무너지는 건 당신 탓일 거예요. 나는 조용히 그녀에게 다가가 귓속말했다. 민재는 당신보다 강해요. 그리고 나는 그 아이의 어머니니까. 김 회장이 체포된 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것도 잠시뿐이었다. 그날 밤, 김 회장의 수하로 일했던 변호사 박종문이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내 손에 두툼한 봉투 하나를 쥐어주었다. 이건 김 회장이 체포되기 전 유일하게 남긴 문서입니다. 세상이 뒤집힐지도 모르지만 그럼에도 전해라라고 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었다. 유언장. 하지만 이 유언장은 이상했다. 날짜가 25년 전. 그리고 수기로 적힌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 전 재산은 내 피가 섞이지 않은 단 한 사람에게 상속한다. 그녀는 나를 증오하고 떠났지만 오직 그녀만이 진짜 인간이었다. 서명을 확인하자 그 아래에는 분명히 이서진 내 이름이 있었다. 나는 손을 떨며 문서를 내려놓았다. 그와 나는 사랑한 적 없다. 그는 집착이었고 나는 공포였다. 그런데도 왜? 그때 유나가 말했다. 엄마 혹시 아빠를 떠나던 날 김 회장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남편이 죽고 내가 세상에 홀로 던져졌을 때 김 회장은 내게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줄 수 있는 건 다 줄 테니 그냥 곁에만 있어줘. 나는 그 말을 거절했고 그는 웃으며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언젠가 후회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 후회 속에서도 넌 나를 기억하게 될 거다. 그게 이 유언장이었나? 하지만 이걸 받아들일 순 없었다. 김 회장의 재산은 더럽혀진 욕망의 덩어리였고 나는 단지 평범한 삶을 원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사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며칠 후 민재가 충격적인 말을 꺼냈다. 엄마, 나도 유언장을 받았어. 김 회장이 내게도 하나 남겼더라고. 나는 얼어붙었다. 민재가 내민 유언장 사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이서진의 아들에게 절반의 지분을 준다. 내 유일한 유산은 내가 파괴한 사람들의 아이들이니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김 회장은 유산을 보상이라 여긴 것이다. 자신이 망가뜨린 인생들에 대한 참회 아닌 참회를. 그렇다면 지후는? 나는 변호사에게 물었다. 혹시 지후에게도 유언장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지후가 남긴 마지막 음성 메시지를 받게 됐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끝까지 외면했죠. 이제 저도 끝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다음 날 지후는 흔적 없이 사라졌다. 모두가 그가 해외로 도피했다고 믿었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는 누구보다 외로웠고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었던 아이였다는 걸. 나는 유나를 안고 말없이 울었다. 그리고 민재에게 말했다. 우리 이 모든 걸 잊고 새로운 삶을 살아볼래?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제야 진짜 가족 같아. 그날 오후였다. 나는 유언장을 법적으로 처리하고 민재와 유나와 함께 조용히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다. 햇살이 들고 모처럼 조용한 날이었다. 그런데 식사 도중 식당 안으로 정장을 입은 사내 한 명이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낯설고도 묘하게 익숙했다. 그는 내 앞에 멈춰 서더니 말도 없이 테이블에 검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놓았다. 이서진 씨 맞으시죠? 전 김도진입니다. 김성철 회장의 친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유산은 제 겁니다. 순간 모든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그를 쳐다보았다. 김 회장에게 친아들이 있었다고. 그는 이어서 말했다. 1985년 김성철은 일본 출장 중 한 일본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그 여성이 낳은 아이가 바로 접니다. DNA 검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김 회장의 정식 변호사팀은 제가 법적 상속자라고 인정했고 당신들이 받은 모든 유산은 무효입니다. 내 손에서 젓가락이 떨어졌다. 민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장난합니까? 이제 와서 무슨. 김도진은 태블릿을 꺼내 녹화된 김 회장의 자필 영상을 재생했다. 내가 죽은 후 도진에게 전부 넘겨라. 서진은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지만 내 피가 섞인 유일한 가족은 도진뿐이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불려갔다. 김도진 측은 이미 법적 조치를 취했고 우리가 받은 재산 대부분은 다시 김 회장 소유 회사로 넘어갔다. 나는 침묵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김도진의 행동은 상상 이상이었다. 그는 우리 가족이 살던 집을 빼앗고 심지어 유나가 운영하던 작은 가게마저 법적으로 압류했다.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당신들 때문에 평생 고통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복수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피가 거꾸로 솟았다. 복수? 누가 누구에게? 나는 김 회장의 폭력과 집착에 시달렸고 도망치며 살아야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나타나 가면을 쓴 정의를 휘두른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도진이 남몰래 드나드는 한 여인숙을 발견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그곳엔 지우가 있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니 사라진 줄 알았던. 그는 도진과 말다툼을 하고 있었다. 넌 아버지를 진짜 증오하지 않았어. 넌 그저 권력을 탐했을 뿐이야. 닥쳐. 넌 실패자야. 나처럼 아버지에게 선택받지도 못했으면서. 그 장면을 몰래 녹화한 나는 곧장 민재에게 전했다. 이건 단순한 상속이 아니야. 도진, 지후, 이 둘 사이에도 뭔가 있어. 이건 끝이 아니야. 며칠 뒤 뉴스에서 대서특필된 기사가 떴다. 속보 김성철 회장의 숨겨진 유산, 실제 상속자는 따로 있다. 정체불명의 인물이 유언장 위조 혐의로 고소장 제출. 나는 화면을 멍하니 보며 중얼거렸다. 지후 너였구나. 나는 고요한 밤 잠들지 못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무너진 듯 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평온이 감돌고 있었다. 그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새벽 3시.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이름 없는 번호.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서진 씨 오래간만이에요. 아직도 김 회장님의 진짜 마지막 유언을 모르셨군요.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 목소리는 김 회장의 비서였던 박 비서였다. 10년 넘게 그림자처럼 김 회장을 모셨고 그가 죽기 직전까지 병실을 지켰던 여인이었다. 내게 하나 남겨둔 영상이 있어요. 유언장을 위조한 사람이 누군지, 진짜 상속자가 누군지 모두 담겨 있죠. 다음 날 나는 조심스럽게 박 비서가 지정한 장소로 향했다.
시내 외곽의 한 오래된 찻집. 그곳에서 그녀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조용히 건네진 USB.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에 꽂자 화면에 김 회장의 병실 모습이 재생됐다. 그는 산소 호흡기를 낀 채 힘겹게 말하고 있었다. 서진. 내가 이기적이었지. 도진 내 아들 아니다. 그 아이는 박비서의 아들이야. 나를 닮게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그렇게 꾸몄어. 나는 귀를 의심했다. 김도진이 김 회장의 친자가 아니었다. 모든 건 박비서의 조작이었다. 영상은 이어졌다. 유산은 서진 너에게 남기고 싶다. 하지만 민재는 내 진짜 핏줄이 아니니. 지후에게 줘야겠지. 내 유일한 피는 지후니까. 충격. 말 그대로 충격이었다. 나는 영상 파일을 바로 법무법인 청운에 전달했고 며칠 후 뉴스가 터졌다. 단독 보도는 김성철 회장, 죽기 전 숨겨둔 마지막 영상 유언 발견. 상속자는 민재 아닌 지우로 밝혀져. 이제 모든 판이 뒤집혔다. 김도진은 곧장 체포되었다. 박비서 역시 유언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한때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조롱하던 도진은 법원 앞에서 수갑을 찬 채 외쳤다. 김성철은 내 아버지야. 내가 날 좋아한 게 아니라. 날 만든 건 그 사람이야. 며칠 뒤 지우가 나를 찾아왔다. 긴 침묵 끝에 그는 말했다. 선생님, 전 여전히 당신을 원망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랑합니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다. 우린 서로의 상처였지만 이젠 서로의 유일한 증인이야.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김 회장의 숨겨진 진실이 세상에 드러난 후 각자의 상처와 분노도 조금씩 가라앉았다. 지우는 그토록 원망하던 과거와 화해할 용기를 내었고 서진 역시 마음 한켠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던 아픔을 마주했다. 우리가 알던 가족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뀌었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연결고리가 싹트고 있었다. 어느 조용한 오후 나는 지후와 마주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펼쳤다. 낡은 사진들 속에서 그가 어릴 적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팠는지 이제는 서로 알 것 같아.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픔이 우리를 갈라놓은 게 아니라 다시 함께 서게 만든 거겠죠. 서로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깊고 더 따뜻했다. 민재와 유나는 고된 싸움을 끝내고 마침내 서로의 상처를 인정했다.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다시 시작했다. 민재는 비로소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멀리 떠났고 유나는 자기만의 꿈을 쫓아 새로운 인생을 준비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나는 가끔 혼자 걷는 산책길에서 생각한다. 인생이란 뜻하지 않은 폭풍 속에서도 다시 피어나는 꽃과 같다고. 우리가 겪은 배신과 아픔, 오해와 갈등 모두는 그 꽃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꽃은 바로 용서와 사랑에서 피어난다. 사랑한다는 말이 이렇게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지후가 마지막으로 내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이 진심임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우리 앞으로는 서로의 힘이 되어주자.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아침이 찾아왔다. 그날의 햇살처럼 따스하고 선명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었다. 과거를 용서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다시 시작하는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다. 인생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는 늘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막장 같던 순간조차 진심이 닿으면 새로운 희망이 된다. 그 희망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닿기를 진심으로 바란다.